2023년 1월 1일 저녁 반백주린이 탐구생활 24번째 살얼음판의 돌파리들의 교각사루 소고기 파티 2. 제가 계속 이제 이어서 하는데 이 주제를 잠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살얼음판. 살얼음판 뭐예요? 잘못하면 푹 가라앉지요. 얼음이 얇게 얼은 상태니까. 그 위에서 돌파리들이 위기사항에서 돌파리들이 능력에도 돌파리 뭐 의사 돌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각사루 소의 뿔을 교정시키겠다 바로 잡겠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심한 돌파리들. 그래서 이제 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소고기 파티 에이, 소가 어차피 죽었으니까 파티라도 하자 뭐 이렇게 그냥 다 말아먹는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그냥 자극적인 영상으로 했는데요. 일본이 금리 못 막으면 금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하면 생기는 일 그냥 다 쓸려간다는 얘기죠.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일단 그 일본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듯해서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 25년이 아니라 맥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80년 전 일본 금리가 뭐 거의 뭐 9%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내리 80년도에 한번 이렇게 내려가다가 약간 올렸다가 다시 쭉 내려서 거의 0%에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0. 마이너스 0.1%였잖아요. 이게 보면 뭐 사람 그 저기 맥박 그 재는 의료기 그래프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상태면은 거의 죽은 상태 아닌가 뇌사 상태나 아주 심각한 정도가 됐죠. 그래서 뭐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40년이 돼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면 다 금리 올라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1980년대로 잠깐 돌아갈게요. 플라자 어그리먼트, 플라자 합의죠. 미국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인데 이게 합의인지 강요인지 압박인지 어찌됐든 뭐 미국한테 개기다가 핵폭탄 맞아버린 일본이 뭐 독일도 약간 있는데 솔직히 뭐 4개국이 그냥 일본을 이지메가 아니죠. 다구리? 두들겨 팬 상황인데 뭔 내용이냐 하면 미국이 이 무역 적자가 이렇게 너무 심해지니까 재무장관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달러 가치가 우리가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무역 수지 적자 심하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이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올려버리는 합의를 합니다. 강요를 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80년대 초 워크맨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무역 흑자가 돼서 경상수지에 시달 미국이 뭐 독일이랑 일본의 이제 환율을 가치를 한 방에 올려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미국의 입지를 침범하던 일본을 저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일본은 뻘짓을 하느라고 이제 20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가 생기고 그 옆에 있던 한국이 원하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큰 그 수혜를 보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구멍가게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보고 제가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어떤 애가 일본 애나 50엔을 가지고 왔고 그냥 한국 50원어치 과자를 사겠다 이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안 받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그 50원 내가 계산할 테니까 원화 50엔을 나한테 달라 이래가지고 받으면서 3배 벌었다 뭐 그러니까 3배 차이니까 2배 벌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N이랑 원이랑 N이랑. 그러니까 요때 이제 급변을 했었던 거죠. 250엔이 120엔으로 바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돼서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또 자세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구로다 총리가 뭐 발언을 어떻게 했는데 환율 안압폭을 늘리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금리가 확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이너스 0.1% 이렇게 자잘하게 오다가 이게 변동폭이 갑자기 커지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0.26에서 0.4 뭐 3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잔잔하게 가다 갑자기 되는데 이게 뭔 의미냐. 그래도 환율도 1달러에 151엔까지 갔다가 지금 훅 떨어지죠. 여기서 한 번 더 훅 떨어지고 큰 변화인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본이 더 이상 그 환율로 인해서 일본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쓰나미처럼 다 쓸려간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리나 보다 이런 게 되고 그러면서 환율이 일본 엔화 가치가 약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나름 요 폭에선 엄청나게 급하다는 뜻이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 엔화의 그러니까는 달러당 200 8, 90원, 8, 90엔 했던 게 쭉 빠지잖아요. 여기서 한 150엔 대, 여기서 80엔 대까지 한번 더 빠져요. 그러니까 뭐 거의 3배 이상, 그 엔화 가치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하여튼 이렇게 급격하게 그냥 거의 원폭 수준, 2차 원폭이라고 할 정도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리고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이런 우는 표정을 짓는데 하여튼 크게 두드려 맞은 거죠. 그 플라자 합의 85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일본의 그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일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죠.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금리 올라가니까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금리를 낮추니까 올라갑니다. 일본 주가가.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이제 10위 안에 미국 2개 있고 나머지 8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특히 IBM의 3배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10위권은 그렇고 50위권을 봐도 일본 기업이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예. 또 금리와 관계해서 또 다른 얘기 하면 1988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50.4%, 50%가 넘었습니다. 업체 순위를 봐도 인텔 빼고 일본 업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네요. 그런데 이 92년도 순인데 한번 금리 엔화 평가 절상시켰잖아요. 엔화 가치를 높였잖아요. 3배 가까이, 뭐 8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반도체는 아직 일본이 강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 야, 니네 일본에 쓰는 반도체 20%는 미국산으로 받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쌀 수입 의무적으로 1년에 뭐 50만 톤 수입하듯이 반도체를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출하던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술 개발하던 게 기술 개발을 하는 이유가 수출 절하고 더 팔아먹기 위해서인데 시장을 강제적으로 뺏겨버리니까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TSMC가 일본의 공장인데 돈 대줘야 되고 막 자꾸 국가에서 여러 기업들 또 투자를 해서 반도체 기업 다시 만들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망고진 거죠. 물론 93년에 한국 삼성은 순위 세계 기업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가하죠. 너희도 우리 미국 제품 많이 수입해라.
그러니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는데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풉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LTV 120%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우리나라는 뭐 한 5, 60대잖아요, LTV가. 근데 집 1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면,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1억에 산 집도 1억 2천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꺼져버리면 뒷감당 안 되고 은행 부실화가 되겠지만, 일본 분위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987년에 이 민영화, 우리나라도 KT 한전이 IMF 지나고 나서 민영화했었죠. 이때 이제 그 87년에 일본이 NTT가 이제 민영화 되면서 국영기업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가가 3배가 올라가네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집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값도 오르고 주식값도 오르고 뭐 이제 아주 고공비행을 하는 거죠. 추락은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지화자하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그 불붙인 저기 NTT가 이제 또 다른 주식들도 다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이제 뭐 하늘로 치고 올라가고요. 신입사원 연봉은 1억이 넘어가고, 매출보다는 주식 투자, R&D보다는 공장 부지 확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제 돈이 넘쳐나니 이렇게 이제 돈으로 부채를 만들어서 춤까지 추고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극화가 시작되죠. 부동산도 주식도 사지 못하고 바라만 봤던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뭐 우리도 뭐 부동산 값 인상되면서 급등하면서 뭐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일본도 다 먼저 진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다 일본 거품이 급격히 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일단은 그동안 이 기업의 본연의 자세인 R&D는 제쳐두고 재테크에 치중한 나머지 기술 경쟁 우위가 소진됐죠. 이 당시 다 아닌 척 해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본인 기술자들, 퇴직자들 예우해가지고 와서 대접해주고 기술 하는데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근데 뭐, 일본에서는 회사가 그런 것들에 R&D보다 재테크에 치중하니 사람을 중시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가 뭐 신입 초봉 1억까지 올라갔으니, 거기에 반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또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도 세겠다, 플라자 합의 이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위안화가 싸니까,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동남아까지 이제 제조 기반이 해외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물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분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납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그냥 한 번에 다, 현금은 당장 없으니까 떠는 방식이 있고, 아 이거 내가 나눠서 내겠다 이랬는데, 나눠서 내다가 부동산 값이 뭐 10분의 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뭐 상속세 3, 40% 된다 치면 부동산 받은 거 오를 걸로 생각, 더 오를까 하고 부동산으로 판 걸
상속세를 분납하기로 했는데 10분의 1로 떨어지면은 20%를 자기가 더 빚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2000년 초반에 일본 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일본 가게 가면 그 사장이 와요. 아니 니네 나라는 어떻게 다 IMF로 다 망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살아났냐 이러면서 의아해하면서 물었는데 뭐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뭐 30만 원어치 팔았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그러니까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니네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묻는데 일본은 거품이 일으켰다 거품이 한 번에 꺼지면서 완전히 이 소비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술자리에서 이제 그 뭐 통역해주던 동생의 그 일본 친구들 집안 친구들 약간 좀 그쪽에 로얄이었는데 뭐 의사들이 좀 많아서 의대 애들 몇 명이 와서 이제 같이 술자리 했었는데 야 니네는 뭐 저기 나스닥은 코스닥처럼 안 오를 것 같냐 이런 뭐 IT 관심 없냐 뭐 이런 얘기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척 중에 주식이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살을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중에 친인척 중에는 뭐 어디서 한두 명은 다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었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도 부실화되고 그 아까 120% LTV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부동산 폭락되면서 부실이 되면서 은행까지 부실이 됐죠. 부실은행이 이제 해서 뭐 13개 중에 뭐 대형은행 13개 중에 뭐 3개 빼고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제가 일본 그때 갔을 때 2000년 초반에 갔을 때 그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은행 간 송금 수수료 개인 같은 경우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거의 없잖아요. 타 은행 간에도. 근데 일본은 같은 동일 은행인데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쯔비시 은행이다 이러면 동경점에서 오사카점으로 동일 은행인데도 송금을 하는데 그 송금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실을 버텨내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거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어졌죠. 코스트가 비싼 구조가 된 거죠. 나라 전체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돌파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돼버렸는데 그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취하게 되죠. 뭐 이거는 워낙 소비가 침체되고 계속 하강하니까 일본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그 GDP가 떨어졌는데 한때는 여기가 이제 뭐 4만 5천 만 원까지 됐었죠. 1인당. 그러니까 4만 5천 불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뭐 3만 5천 불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아베노믹스가 뭐 많이 살려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언론도 있는데 수치로 보면 실질 GDP도 줄고 소비도 줄고 실업률은 이제 개선됐지만 실질 개인 그 임금은 안 올랐죠. 그 한때 1억 연봉이었던 게 이제 지금은 뭐 신입 초임 연봉이 뭐 2,500? 그렇죠. 예. 1인당 월급도 26만 원. 물가 상승률 예. 마이너스에서 반전시킨 거고. 니케이 지수는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명목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도 뭐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조금의 온기를 불어넣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환율이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과거에 일본 엔화를 이게 달러당 250엔이 넘던 거 아닙니까? 이게 106엔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엔화 가치가 이제 진짜 가치가 진짜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저기 260조 엔 지금은 이제 엔 환율이 달랐는데 이제 옛날에 뭐 우리나라 원화랑 10배 이상 될 때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2,800조의 빚만 늘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달러 많이 찍어내고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급등했다가 급락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만들고
이게 한 방에 다 온 거예요. 엔화 가치 하락, 부동산 폭락, 국가부채 급증. 그래서 최종 결론은 그 강달러 영향으로 이제 뭐 엔화 가치는 2022년 10월 20일까지 150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제 그 일본 수입 물가가 많은 올라가 버리니까 환율 때문에 그 뭐 마이너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율을 좀 물론 이제 그 미국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 최다 보유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뭐 저기 131엔까지 안정화를 시켰지만 그 뭐 참으로 이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냥 뇌사 상태 비슷하게까지 된 거죠. 여하튼 최종적으로 뭐 그 이자율을 마이너스에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제 부담은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이 한 해 예산의 25%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700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7천조가 넘는 그 국가 부채 이자 갚는데 현재 25%가 쓰이고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숨만 붙이고 있는 한계 기업들 부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또 부실은행 이게 또 부실이 더 또 증가될 것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저도 일본이 어떻게 버텨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뭐 무식한 돌팔이긴 한데 아베마저 이제 총격으로 사망해서 권력의 공백에서 이제 또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10년 임기를 마치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화 환율 그 변동폭을 늘려놔서 이제 약간의 그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한 그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그 환율 인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화를 강세 조치가 이제 조금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 지금 차기 중앙 은행장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도 상당히 더 바닥까지 내려온 경기를 더 구조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